여러분, 제가 있는 한국에는 오늘 처서라고 합니다. 더운 기운이 다 물러가고 가을이 이제 물씬 풍기는 오늘 또 최고 온도가 섭씨로 28도니까 전국이 조금 선선해졌던 날씨입니다. 반갑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또 이집트 선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콥틱이라고 생각나시죠? 그 이집트 할 때 중간 거기에 글자를 따지면은 콥틱이 됩니다. 이집트의 본래 언어도 콥틱이었고 또 그 훗날 초기 기독교에서 그 사본 가운데서 콥틱 언어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단이 있습니다. 콥틱 정교회. 그래서 기독교의 메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집트 교회가 콥틱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19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구절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제일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준교 선교사님, 우리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주로 받았는데 이준교 선교사님은 반드시 이집트 성지순례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십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하면은 우리 출애굽의 뜻이 뭐죠? Out of Egypt 아닙니까? 이집트로부터 나온다. 그게 출애굽이라 이렇게 그 이미지 때문에 이집트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했던 그런 나쁜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 사람 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에 와서 밥 먹고 잘 지내고 그리고 보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이기 때문에 참 이집트가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뭐 가까운 예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자기 부인 사라까지 자기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하룻밤 이렇게 건네는 바람에 그 다음날 바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갈 때는 기근이 들어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아주 후한 대접받고 그리고 많은 선물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으며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마침내 그가 30세 됐을 때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흉년 때 7년 흉년이 지나고 흉년 때에 2년 차 가나안에도 다 이 양식이 떨어져 갈 때에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올 때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40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고센 땅에서 있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됐던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좀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망명 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가 준비하고 있다가 남북이 이제 갈라질 때에 북왕국 왕으로 초대돼서 그가 부임했던 것이 여로보암 장군 그리고 훗날 북왕국의 왕이 됐죠. 또 예레미야가 남왕국이 멸망됐을 때에 마지막 망명해서 돌아가신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망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피난 가셔가지고 카이로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3년 반 동안이나 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집트에 그 당시 가면은 다 피라미드가 있었고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어진 때가 고 왕조 때 지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BC
2700년, 2500년 이때에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가서 봤을 것이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까지도 피라미드를 다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들은 이집트에 대해서 고마운 나라로 생각해야지 이 나라가 뭐 우상 가득한 숭배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데 오늘 이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이집트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앞으로 장막인데 이것을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 특별히 이 룩소에 가면은 많은 제단이 있고 많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위하여 기둥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심이라. 메시아의 이제 출현을 예고하셨고 이제 메시아가 마지막 종말 때는 이집트까지 다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단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이집트가 완전히 하나님을 다 믿고 복음화가 되겠다고 이미 예고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라고 약속하신 날이 나라가 이 이집트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었는데 아수르 사람은 이집트로 가겠고 이집트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My people Israel 나의 그 백성 이집트를 나의 백성으로 말씀하셨고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 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은 이집트 선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다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집트의 특히 나일강 중심으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눕니다. 여기 이제 아스완댐을 기점으로 아스완댐에서 저 지중해까지 있는 것을 상 이집트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을 하 이집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하면 우리 고센 땅 아닙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400년 내내 종살이 한 것 전혀 아닙니다. 종살이 한 것은 그 마지막 한 80년 정도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던 그 전후입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치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센 땅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벽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때의 그때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 당시 그때 족장시대 때 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 보면 그 당시 그 히브리 민족이죠. 그때는 나라가 없을 때인데 히브리 민족 또는 민족의 복장 그런 이제 목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에 또 선물도 가져가고 이런 것이 이집트의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고분에 있는 왕의 그 피라미드 거기 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고 이거는 이제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조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 다스린 모든 통치자를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왕조부터 신왕조 맨 끝에까지 신왕조에도 30왕조가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바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바로 클레오파트라하고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셨던 분이 합시슈트라고 그러죠. 그 두 분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로 이렇게 바로가 됐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6,650km에 되는 강으로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범람이 대개 8월에서 10월 달에 범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람 후에 농지가 원로대로 복구가 되고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변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청량과 기약이 발달했고 수해를 막기 위해서 아스완댐을 건설해서 모든 그 수문을 조절을 합니다. 요 옆에 있는 이것이 카이로에 있는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기서 유람선을 띄워서 이렇게 하는데 나일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히브리 말에도 우리 강을 나할이라 그러죠. 나할. 그래서 이집트 말로 이테루라고 하는 큰 강에서 나일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여기 있는 밑에는 상형 문자입니다. 히에로글리프라고 상형 문자로 나일강이 이렇게 씁니다. 나일이라는 명칭이 우리 셈적인 나할에서 나왔고 역시 히브리어로도 나할이 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어로서 이테로 큰 강이라는 말입니다. 백나일과 청나일로 나누잖아요. 이 백나일은 저기 그 빅토리아 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스완댐까지 이르는 것을 백나일이라 화이트 나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스완댐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이것을 청나일, 블루 나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나일이 가장 긴 그러므로 빅토리아 호는 이 오늘날 탄자니아, 유간다, 콩고 이런 나라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이 호수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떨어지는 머치선 폭포까지 이르는 이 빅토리아 나일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나일강은 흐르곤 합니다. 그리고 청나일은 오늘날 이지오피아 고원의 타나호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하르툼에서 이집트 남쪽까지 6개의 대형 폭포를 지나고 이후에 사막, 이것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급경사를 따라서 좁고 길게 흘러 카이로에 이르는 넓은 삼각주에 도달하는 이게 이제 고센 땅이죠. 삼각주 땅이 이게 헬라말로 대문자로 델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델타라고 그럽니다. 우리 델타 에어라인은 우리 삼각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합친 이것을 이제 회사의 로고로 삼고 있는데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래서 이 삼각주 지역과 나일강의 좁고 긴 녹색띠 이 지역이 이집트 전체 면적의 3%밖에 안 되지만 인구의 대부분 95%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자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빅토리아 호수가 보이죠? 빅토리아 호수에서 쭉 이제 우간다를 거쳐서 이제 남수단 나라를 거쳐서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수단으로 해서 이제 청나일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백나일과 청나일이 만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스완댐을 거치고 그리고 나설 호수를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이 지중해로 이렇게 빠집니다. 백나일의 수량이 16%라면 청나일 수량이 84%. 이만큼 이 청나일에 있는 물이 수량이 많고 이것이 이제 더 이렇게 옥토밭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오이로의 중심으로 이 청나일이 범람을 하는데 1년에 정확하게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 이 흙들이 굉장히 잘 씁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거의 구성되다시피 굉장히 옥토밭입니다. 이거 범람 지역이기 때문에 10월 초에 제일 물이 많이 강수량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는 그 많은 이 바위들을 저 백날 지역에서 수송해 가지고 범람할 때에 뗏목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동해 가지고 그 카이로 서쪽에 있는 기자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쉽게 돌을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라미드 다양한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1970년에 준공된 아스완댐이라 그랬는데 준공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아스완댐이 건설된 것은 1902년에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1970년대는 좀 더 현대식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오늘날 아스완댐이 이렇게 돼서 수단 국경 지역까지 형성된 거대한 인공호수인 나세르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설로 나일강의 유량 변화는 상당할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완댐 금방 말씀드린 대로 1889년에 착공해서 1902년에 준공된 것이 오늘날 형태는 1970년에 이렇게 또 완공된 겁니다. 이 아스완댐이 이집트 나일강의 아스완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아스완 하이댐이라 그렇게 현지에서는 얘기합니다. 또 하스완 로우댐이다. 이게 이제 하이댐은 윗댐이고 로우댐은 아래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댐으로 해서 이 이집트의 그 모든 홍수라든지 수량을 조절하고 범람을 막고 관계와 농경을 위한 또 전력 발전소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여름마다 범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홍수로서 유역의 토양을 옥토로 바꾸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이로운 광물을 많이 배출해서 농경과 또 광업에 굉장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위에 있는 그 나일강과 아래에 있는 나일강 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댐을 이루어 가지고 아스완댐 유명한 댐입니다. 아스완댐에 가까이 가서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이렇게 사진에는 이렇게 적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것이 아스완댐의 모습입니다. 아스완댐에서 이제 북쪽으로 우리 나일강 타고 조금만 그 배를 타고 가면 룩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룩소는 카르낙 신전이 있고 특히 중왕조 시대 때 또 일부 신왕조 시대 때의 바로와 바로의 피가 되는 왕비들의 그 무덤이 여기 있는 곳이 룩소 땅입니다. 그래서 이 룩소는 여러분들이 이집트 가실 때 꼭 가보실 곳입니다. 얼마나 참 방대한지. 여기 이제 룩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제 람세스 2세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가 룩소에 있는 나일강입니다. 여기 고무풍선 기구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것이 합세추트 신전입니다. 그 합세추트라는 것은 모세를 양 어머니로 키웠던 바로 그 공주, 훗날 바로가 되지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신전이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전이냐면은 가까이 여기 보시면 사람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한 참 규모의 신전입니다. 이게 바로 돌바위 앞에서 깎여가지고 이렇게 큰 신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합세추트 신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내용들, 이 신전 안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들어가면 입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룩소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암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왕들의 계곡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 룩소 가면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되지만 정말 볼 게 많습니다. 다 거의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벽화가 참 유명합니다. 이것이 거의 금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으로 투탕카문 그
벽화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투탕카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렇게 지금 또 이 벽화가 만들어진 지가 2500, 3000년 전인데도 색깔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 색들이 전부 다 자연색이죠. 자연색으로 이렇게 다 채색됐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느냐? 여기가 공기가 참 건조해요. 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신전 앞에 있는 또 신들 모습입니다. 람세스 2세 동상이에요. 이들에 보면은 이 인공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이 이마에는 코브라, 이 오른편에 있는 그 바로가 이 코브라로 이렇게 장식했죠. 옆에 있는 것은 매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 그러니까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대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여기서 바라보는 이 나일강의 모습이에요. 자, 박물관 안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조감도입니다. 이쪽에. 이거는 실제 사이즈고요. 얼마나 이 기둥과 이런 석상들이 거창한지 모릅니다. 이게 룩소 안에 있는 왕들의 무덤의 안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도 또 이렇게 조각으로 세수되어 있고 상형 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룩소에 있는 거대한 이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와 경쟁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바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였고, 그가 그 거성문화 이거를 많이 남겨서 20개 동상을 남겼는데 그 중에 2개만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하나는 멤피스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에 있는데, 나머지 그의 동상들은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룩소는 이집트 남부 나일강 변에 있는 도시로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부터 존재했는데 지금 인구가 한 40만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면적은 400 제곱 킬로미터고 룩소 신전을 비롯해서 카르낙 신전, 멤논의 거상 이런 것을 포함한 유적들이 있는데 왕들과 왕가의 계곡이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참 볼만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합세수트 이분이 바로 모세를 키웠던 양어머니 이분의 사원이 있는 곳을 아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독특한 것이 투탕카몬 이분은요 18살 때에 그가 이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 그의 이제 유해를 이렇게 엑스레이로 조사해 보니까 머리에 창을 찔른 그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18살 때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태양신을 선교하는 그런 이제 아톤 가문의 그런 이제 왕 바로였는데 그 태양신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를 제거해서 투탕카몬이 일찍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룩소 가더라도 대부분 왕과 왕비들의 또 장군들의 그런 이제 그 무덤이 대개 그 토벌군에 의해서 다 그냥 도난당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투탕카몬 이 묘가 1922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를 발견한 분이 하워드 카트인데 그래서 그때 발견하고 불과 2달 후인 1923년 2월에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이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오픈해도 더 좋다. 정부에서 허락해가지고 투탕카몬의 미라도 이제 지금 그대로 원형 그대로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상당한 부장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시면 이 투탕카몬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런 다른 것은 전부 다 토굴 당했는데 이거 하나만이 생생하게 여기에 거 다 발견이 돼가지고 그대로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왕국 18대 왕조의 13번째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323년에서 1332년 9년 동안 통치한 분인데 9살 때 바로가 돼가지고 18살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었죠, 완전히. 그런데 18세 그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라를 덮은 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투탕카몬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죠.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이 바로가 바로 이 투탕카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그 화폐 보시면 여기에 투탕카멘의 바로 그 바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이 대부분 것이 다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 박물관은 그 전에 발굴된 것은 거의 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또 뭐 이런 데 다 이태리까지 흩어져 있지만은 이 투탕카멘만큼은 카이로가 딱 보관하고 지금 실제로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들의 자랑거리죠. 왕들의 골짜기 무덤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것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여기 이제 룩소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카이로 박물관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 가보면 26개 신왕조 바로들의 흉상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그 뭐 박물관 안에 있는 왕들의 계곡에 있는 무덤 안에 화려한 벽화도 볼 수 있는데 이 원형 그대로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또 입구에 보면 카르낙 사원이 나와요. 카르낙 사원은 특징이 고대 기둥에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높은지 이런 이제 카르낙 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야경이 나오잖아요. 야경 때도 아주 그 화려한 빛을 발휘하고 볼 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 memnon의 거상을 보는데 이 바로는 아멘호테프 3세입니다. 그 적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날 지역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 맨 밑에 테베가 나오죠. 그다음 나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마르나가 보입니다. 맨 위에 멤피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게 다 청날 지역, 우리 그 상부 이집트의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테베가 룩소입니다. 그리고 나그 한마디가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1945년에 영주주의 문서가 52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책이 도마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르나 이 지역은요, 고대 외교 문서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고화 공부할 때는 아마르나 문서를 우리가 직접 해독하고 하는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외교 문서 왕래했던 많은 문서가 여기서 발견된 아마르나입니다. 멤피스는 그게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옛날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카이로의 본래 이름은 히에로폴리스였거든요. 카이로. 이게 이제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멤피스는 본래 이게 히에로폴리스였어요. 태양의 도시. 그래서 이 람세스 2세가 통치할 때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의 동상도 있는 것을 조금 이따 보십니다. 자, 우리 올롬에서 이제 나그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45년 이집트 나그 한마디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영주주의 복음서들을 가르치는 낱말입니다. 12권의 가죽 장정된 파피루스 코덱스가 밀봉된 항아리에 들어있던 것을 농부가 발견을 했고 영주주의 문서 52권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도마 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의 비밀의 가르침이란 책도 여기서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주로 발견된 것으로서 이것을 해독하고 영어 번역한 내신 분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서부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나 그 한마디 이 문서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책이 도마복음서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록.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지주의 그런 계통의 서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의 외경입니다. 외경으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도마복음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르나 문서는 우리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쉐기 문자로 기록된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이게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텔 마르나에서 발견된 이 문서, 이게 15세기, 14세기 외교 문서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설령 문자, 쉐기 문자로 점토파에 기록된 것으로 약 360회가 발견이 됐는데 오늘날 고대 근동학을 아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여기 이제 멤피스, 카이로 이전에 최초 그 수도였던 우리나라와 같은 경주와 같은 곳에 가면 람세스 2세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큰지 이 옆에 사제가 서 있습니다만은 이 손 이게 있잖아요. 요 길이가 우리 한 사람의 그 길이만큼 큽니다. 이게. 그러니 뭐 이 전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람세스 2세 동상. 몇 개 남아지 있지 않는 가운데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모세를 또 죽이려고 했고 그 경쟁자입니다. 람세스 2세. 자, 이제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수도가 되는 고센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일강의 하루입니다. 여기 델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위에서 이게 비행기로 아래는 지금 이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고 밑에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보이는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건설했던 유명한 톨레미 황제의 모습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숙소에 알렉산드리아 호텔입니다. 여기 이제 항구가 이렇게 내다보이는 먼 데서 이제 사진 촬영해가지고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포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 항구에 들어가는 그 표지판이고 여기 보면 예전에 7대 불가사의 있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무너진 장소에 이런 조형물을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등대하면 7대 불가사의에 해당돼요. 그게 바다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기념탑이 서 있고요. 지중해 최대 항구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중해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칩니까? 저 끝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전체 합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제일 최대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대 항구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마가가 전도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기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 유적지를 지금 안내합니다. 여기서 호텔에서 주는 조반을 먹고요. 이제 이 순례를 시작합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 시가지 모습들입니다. 아침 출근길이고 여기 이제 가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된 마가가 이곳에 와서 전도했는 곳에 기념 대학이 서 있습니다. College of Saint Mark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세운. 그리고 여기 학교 스쿨버스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갔던 곳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슬람 국가라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기독교의 영향이 많습니다. 안토니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성 마가 기념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콥틱 오토독스 철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이 콥틱이라는 단어가 이집트 할 때 중간 단어 있죠. 그게 콥틱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이집트 정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가 와서 세웠던 교회고 AD 60년에 와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이 여기에서 기록되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보통 우리 AD 60년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이때 이 마가가 여기에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마가의 기념교회. 옆에 모습을 찍었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모습을 또 찍었고 교회 안입니다. 여기 이제 벽화에 보이는 이분이 마가예요. 마가. 그 앞에서 제가 기념사진도 찍고 설교단이 바로 거기더라고요. 마가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난지 여동생인지 그 아들이 마가입니다. 집은 예루살렘이에요. 그의 집이 비교적 크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거기서 했고 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돼가지고 최초의 성신님이 여기서 강림을 하셔서 120문도가 은혜를 받았던 곳 그리고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금도 가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와가지고 구브로 성까지는 그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두 분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의 미움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는 바나바 삼촌과 함께 로마로 전도를 갔던 분입니다.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가가 다시 바울과 화해가 돼서 전도에 참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가예요. 그 전에 이 마가가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 기념교회당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그대로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돼 있죠.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고 이렇게 참 글을 쓰고 있는 모습. 성탄 들이어서 성탄 축하 너티비티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갑니다. 새로 복원된 도서관이에요. 원래 이 도서관에는 톨레미 2세 때에 지은 겁니다. 275년, 그러니까 BC 275년, 예수님 탄생 전 300년 전에 이 도서관이 세워져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제일 그렇지만 톨레미 2세가 아쉬움을 표했어요. 유대인의 경전인 히브리 성경이 없는 도서관은 완벽한 도서관이 아니다. 그를 좀 번역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 6명씩 랍비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72명이죠. 6 곱하기 10이니까 72명에게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도중에 번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번역을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남는 분이 몇 분이에요? 7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번역을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거를 톨레미 왕에게 딱 가져가니까 70명이 번역한 성경이 다 똑같았다라는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70인역이라고 그런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숫자 아닙니까? 첫째로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 70명이 세계 전체 족속에 뻗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 노아의 70인이 온 세계를 번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로 갔던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70명의 장로가 그 중간을 심부름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도 장로 수가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이 공의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아들 수, 야곱의 이집트 간수,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장로의 수, 그리고 사내들인 숫자, 이게 이제 70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70인 역이 된 거예요. 이거를 셉튜어전트라고 그럽니다. 셉튜어전트라는 것이 레틴 말로 70이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70. 그래서 LXS, 레틴 대문자로 그렇게 LXS 70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서실에 70인역이 있으므로 이 도서실 저는 아주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던 것을 이거를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 100만 권 도서를 이제 확보하고 또 1억의 인터넷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지은 거예요. 최현대식으로. 그 입장료만 12달러를 받습니다. 70파운드.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받는 입장료예요. 자, 이거를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갈 때부터도 아주 외부도 멋있는 여기 이제 사인이 나오고 여기 이제 도서실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이 도서실의 밖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찍었습니다. 외형도 조형물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톨레미 2세 도서관을 건축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동상이 알렉산드의 동상도 그게 밖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신상, 풍요를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도 거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서관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 태양의 분수까지 있어가지고 이 분수는 태양에 따라서 이 분수가 막 올라갑니다. 참 아주 묘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도서관 지붕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창문이 이렇게 돼서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서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석주들이 이렇게 해놓고는 도서시설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여기 가면 나오기 싫어요.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도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경이 위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귀중한 책들이 많이 여기에 꼽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 도서실 재료가 있어서 하여튼 인터넷 자료만 뭐 1억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매년 이것이 추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된 그런 도서도 있고요. 정말 이 도서관 시설이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저절로 공부하고 싶은 이런 곳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여기 내부에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서실입니다. 여기서 차도 팔고 빵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래서 이런 북카페 그런 개념으로 조형물입니다. 나일강이 절주를 되는 카이로, 옛날 도시 이름은 헬리오폴리스입니다. 태양의 도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암만에서 이거는 카이로 갈 때 그때 찍은 겁니다. 암만은 우리 요르단의 수도 홍해 바다를 지금 이렇게 비행기 상공에서 찍은 겁니다. 뉴에바 항구 여기서 이제 출애굽이 된 거죠. 여기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바로 그 항구입니다. 건너편이 미디언 광야입니다. 카이로 나일강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카이로 나일강이 있어서 나무도 자라고 야생 동물도 자라고 그리고 곡식도 풍요롭게 되고 정말 젖줄입니다. 나일강 여기에 유람선도 떠서 낮에도 우리가 유람선 타고 다녔지만 밤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배꼽춤이라는 그런 맞춤도 추면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더라고요. 한 300명 승객이 탔는데 이게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이 유람선을 타고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면 정말 아주 야경이 좋습니다. 이게 카이로에 있는 여기 우리가 탔던 유람선이에요. 예, 거기 나일강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배들을 타고 이건 개인 택시처럼 그런 배들입니다. 나일강 항구. 예, 여기 주변에 이제 고층 아파트들. 나일강에서도 또 해수욕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또 이제 피라미드 쪽으로 가면서 기자에서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호텔입니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 브렉퍼스트.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카이로에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거를 아부 사르가 철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여기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5,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죠. 그리고 한 대, 두 대, 반 대를 더하면 3.5죠. 한 대 할 때 1, 두 대 하면 2, 우리 반 대 하면 0.5 해서 더하면 3.5죠. 그리고 7년 환란할 때 반으로 짜기면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갈멜사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내려왔던 것이 3년 반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피난했던 시기가 3년 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좀 저소속층이 사는 마을.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예수님의 가족, 이거를 홀리 패밀리, 성가족이라 그러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고 이렇게 이제 노새를 타고 지금 이집트에 피난 오십니다. 바로 헤롯의 그 눈에 피해서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여기 동굴로 밑으로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입니다. 가니까 여기 또 그림도 이렇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홀리 패밀리, 성가족의 그런 이제 그림. 이게 이제 아부 세르가 철치라고 합니다. 현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서서 3년 반 동안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콥틱 오토독스 철치입니다. 정교회, 콥틱 정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역했던 주교의 한 분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잘하신 모습 이 교회당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콥틱 교회가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에 거기서 만난 아이들. 그다음 카이로에 있는 바사 이 선물 가게를 잠깐 갔는데 여기서 주로 파피루스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파프리카 그것은요 피라미드 같이 생겼어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분이 여기서 이제 둘둘 다 펴가지고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종이를 생산하는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에 불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걸 가지고 막 두들려가지고 그래 펴더라고요. 펴서 여기서 종이를 만듭니다. 그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예품들. 카이로 바자입니다.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5대 박물관 안에 들어갑니다. 카이로 박물관.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여름날에 갔습니다. 호텔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딱 들어가면 입구에 로제타 석비가 나옵니다. 쌍폴리옹이라고 쌍폴리옹은 이 석비를 해독한 분이거든요. 1822년에 로제타 석비는 1799년 그때 나폴레옹이 프랑스 왕으로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에 200명의 고고 학자들을 데리고 가요. 이거는 맨 위에 그리고 아래 이렇게 세 개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고대
그리 이게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그 이집트에서 쓰는 콥틱 언어, 옛날 콥틱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20년 동안 해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이 동상에 있는 이게 쌍포레옹 이분이 1822년에 이거를 해독해냄으로써 그때부터 여기에 이집트에 있는 상형 문자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큰 공헌자입니다. 그래서 로저트 이 석비는 이집트 이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고대 근동학을 공부할 때에 이거부터 공부합니다. 여기서부터 고대 근동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고고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로제타 석비가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카이로 박물관 들어가자 첫 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발견됐던 원본은 여기 없어요. 이거는 다 카피입니다. 카피고 이 원본은 대형 박물관 지하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있는 것도 그렇고 대형 박물관 1층에 전시됐던 이것도 다 그냥 모형입니다. 그리고 뭐 워싱턴에도 또 보스턴 박물관에도 이런 카피들이 다 전시되어 있지 다 모형입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식민지 시대 때 다 뺏겼어요. 영국에다가. 태양신 라로에게 바치는 아케나톤, 아까도 제가 그 투탕카문 설명할 때 투탕카문이 이분의 자녀거든요. 그 태양신 율신을 섬기다가 이분이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살해가 되고 이랬는데 아케나톤, 미라 원형입니다. 이게 카이로 박물관이라면은 한 20여 개의 미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로의 미라는 함부로 못 봅니다. 돈을 또 10불 따로 차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거 살짝 찍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시됐던 이런 투탕카문 그쪽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그 바로가 타고 다녔던 그 병거, 그리고 이들이 왕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게 이제 우리 아수에르 왕이 에스테에게 내밀었던 금몰 아닙니까? 이게 금몰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이분들이 법을 카피하고 모든 기록들을 카피했던,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투탕카문 모든 진품들이 여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박물관 그러면 투탕카문이에요. 이분의 많은 것이 거기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이에요. 이거는 젊은 바로라도요 특수물 이렇게 달고 있어요. 특수염 요거를 수리하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우리 갈 때 1년 동안 수리해서 이제 완성됐다고 다시 전시한 것을 찍게 됐습니다. 이집트인들의 할례 장면이 있습니다. 할례 장면.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할례를 그 당시 했다라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고요. 여신상의 모습. 이것은 제가 그때 이스라엘 박물관 할 때 첫 장면에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 카이로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모넵타 석비. 이것도 우리 고대 근동학을 공부할 때에 두 번째로 알려지는 것인데 이 모넵타 석비는 바로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다고 승리에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14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와요. 최초로 이스라엘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 단어가 나온 석비가 이겁니다. 그 모넵타 석비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이제 외부 자료에서도 증명이 됐던 석비가 바로 이 모넵타 석비입니다. 그게 카이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밖의 모습이고요. 자, 피라미드를 가봅니다. 여기서 4km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세 개의 피라미드 나오는데 이게 본래 초창기 피라미드예요. 이 고왕조 시대 때 초창기 피라미드를 말하는데 이것을 계단식 피라미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단같이 생겼잖아요. 이 조수 왕의 그 고왕조 4대 왕인데 그 왕의 그것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본래 피라미드 모습이에요. 무덤으로 이용했고
10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발견됩니다. 이집트에서 100개 이상입니다. 옛날에 80개였는데 지금 100개. 그리고 주로 나일강의 서쪽에 주로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늘려 있죠. 이런 조스 왕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아주 웅장한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만 또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스네프 그 피라미드만 해도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이거 기자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이제 바로 왕의 그 피라미드인데, 딱 이런 좀 구부러진 이런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장된 그 피라미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맨 끝에 요게 이제 기자 있는 피라미드에 우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 피라미드가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라미드는 그 당시 왕의 무덤으로 사용했다 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는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이 되었다 그래요. 매일 20만 명. 그리고 이들이 한 피라미드를 질 때 했더니 20년씩 걸린대요. 20만 명 노예가 20년씩 걸려서 만든 곳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들어갈 때 지하에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맨 가운데 왕의 피라미드를 보관하는 곳이고, 그 밑에 보면 왕비의 그것이 보관된 곳이고, 그리고 이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쫙 이 구멍으로 북극성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피라미드의 구조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입구인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 이집트 거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강의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집트 피라미드 있도록 하겠습니다.